특집 대담 QE의 역습과 강달러 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의 달러의 어떤 강세 전환,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거시 환경과 자본시장 환경, 미시 경제겠죠. 급격하게 또 변하고 있습니다. 이 급자가 자주 언급되는 요즘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산의 자산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얼마 전 KPMG가 한 1,300명의 글로벌 CEO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 세계 경제가 다시 반등하기까지, 올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정상화되기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한 90% 정도가 올해 경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또 전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KPMG의 전망처럼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은 이 강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전에 정부에 계셨으면서 한 30년간 기획재정부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이제 정부의 정책, 또 우리나라의 향방, 정책의 향방은 어떻게 돼야 될지 많이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내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역량과 방향 검토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대담 QE 역습과 강달러 시대, 오늘은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쭉 이력을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가셨는데, 그 전에 대통령실 경제정책 비서관 또 하셨고, 또 기획재정부 1차관 하셨습니다. 이런 그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같은 이런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보시면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고, 편하게 말씀드려서 내 때가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다, 조금 피해갈 수 있어서. 두 번째, 하지만 국가를 걱정하는 그 공직자의 마음은 뭐 퇴직 전이든 아니든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을 보시면서 어떤 방향의 세계 경제의 전환, 모멘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제 현직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느끼는 중압감은 조금은 덜어져 있지만, 지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 큰 흐름이 어떻게 보면 크게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이고, 또 이에 어떻게 이제 한국 경제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국 경제 미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지표 동향, 뭐 각국의 동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공직에 계실 때 하고 또 이렇게 민간 부분에 나오셨을 때 좀 시각차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보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또 강연도 많이 좀 나가셔서 많은 시민분들을 또 대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근황을 제가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앞에 워낙 세계 경제가 지금 뭐 변화가 하도 심해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급한 마음에 한번 어떤 비유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좀 그래도 좀 공직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어지셨다고 본인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못 보던 세상,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접하지 못한 분들, 뭐 이런 분들 또 찾아뵙고, 또 그런 부분 또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그다음에 큰 그림에서 봤던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뭐 미시적인 부분들,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외부 강연 같은 거 이렇게 나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도 들어보고 싶어 하시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 자산을 지키는 방법, 내가 어떻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시장이 빨리 좀 안정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얘기에 상당히 속내는 거기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억원 차관님께서도 아마 많은 시민들을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만나시면 무거운 질문보다도 가벼운 질문, 속으로 하고 싶은 질문들은 주식시장 어떻게 해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해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안정이 될까? 이런 것 좀 여쭙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감히 못 여쭐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 차관께서 한번 그 속내를 한번 이렇게 읽으셨으면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뭐 방향성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전혀 그런 질문은 안 받아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뭐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수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언급할 수도 없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다만 큰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가끔 일반 분들 보면 오히려 질문은 경제 정책이란 게 도대체 뭐냐? 뭐 말씀하신 대로 자산 시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경우는 뭐 부동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나올 수 있고 있는데 이걸 크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럼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정부의 경제 정책이란 거는 제가 보기엔 3+1이다. 3+1. 예. 네. 3이란 건 뭐냐? 네. 첫째,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주식이라든지 자산시장도 또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경기란 것들이 이제 보면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떨 땐 과열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네. 그럼 과열되면 금리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좀 진정시키기도 하고 너무 침체돼 있으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책무, 네. 매크로 관리라고도 할 수가 네,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래 성장 잠재력 제고. 예. 제가 1번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1년짜리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예. 트렌드 자체가 우리 성장 능력 자체가 계속해서 신장될 수 있게 그렇죠. 그럼 5년, 10년을 보고 어떻게 경제를 꾸려가야 될지 그런 게 보면 이제 산업정책 측면에서 네.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어디로 유도해 나갈 것이냐, 네. 뭐 미래차냐, 시스템 반도체냐, 바이오헬스냐, AI냐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기준이 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교육 정책 어떻게 할지, 네. 노동 정책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R&D 정책을 어떻게 할지 예.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경제가 암만 잘 가도 사회 안전망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라는 것들이 앞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네. 항상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직의 위험, 질병의 위험, 빈곤의 위험. 그리고 도전을 하고 싶은데 뒤에 받침대가 없다면 또 뛰어나갈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가꾸는지 뭐 이게 이제 복지 정책, 분배 정책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30년 생활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아, 예, 무엇입니까? 그게 플러스 1인데요. 예. 위기 관리 대응입니다. 예. 제가 30년 공직 생활하면서 큰 위기를 3번 겪었습니다. 네. IMF 외환 위기 예. 97년, 예. 그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예. 그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위기. 예. 그걸 겪다 보니까 예. 1, 2, 3을 암만 잘해도 예. 위기를 한번 겪으면 그 기반이 훼손이 돼서 네. 굉장히 큰 충격을 경제가 입기 때문에 네. 그럴 측면에서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네. 또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걸 잘 관리해 나가는 그때 되면 사실은 민간이 경제 주체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전시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잘 정리하고 종합하고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근데 점점 가보면은 4번의 역할들이 이제 점점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요즘 제가 말씀드린 이 3+1 중에서 네. 요즘은 이제 1번 네. 인플레이션 네. 너무 오르고 예. 강달러, 경기 침체, 뭐 고금리 1번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고요. 네. 또 그것들이 4번 위기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네. 1번과 4번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많이 부각되지 않는가. 네.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고 인풋이 있어서 아웃풋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 인풋,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중에서 그렇게 위험이 크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위험적인 요소들이 인풋이 되게 되면 잘 관리를 해서 이게 아웃풋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을 플러스 원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팬데믹 때 상당히 좀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2019년 12월 달에 WHO에서 팬데믹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건 2년을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중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때 경험을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 입장에서 한 1, 2년은 단기적인 위험 관리 상황인데 그 당시에 어떤 국가의 산업적인 차원이나 중장기적인 목표를 일시적으로 좀 후퇴를 해서 재정적으로 좀 어떤 충당을 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위기 관리를 그때 하셨는지 좀 뭐라 그럴까요? 팬데믹 당시에 어려우셨던 상황을 국민들에게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제 3월 14일인가요? 네. 그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대폭락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도 폭락을 하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게 중국과 한국 좀 동아시아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봤는데 네. 미국으로 이제 번지니까 미국이 비상선언을 선포를 하죠. 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런 식의 공포 분위기로 돌아섰고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까지는
암만 전쟁 상황이어도 경제는 돌렸는데 네. 락다운이라는 경제를 이제 마비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돼서 네.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그 고민들이 굉장히 컸었고요.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일단 시스템 위기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금융 안정 대책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제 하는데 그때 결국 이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네. 국민들께서도 그걸 뒷받침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여서 네. 사실은 그러한 의사 결정을 굉장히 신속하게 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천막을 잘 네. 그나마 예. 잘 푼 거고요. 뭐 중간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보면 다른 나라에선 한국이 방역 측면에서 그 다른 나라처럼 완전히 락다운을 하지 않고 그걸 그 관리하면서 끌고 간 점.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제 수출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죠. 수출 수요가. 네. 근데 그때 다른 나라들은 빨리 재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그때 그 수출 수요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때 이제 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빨리 좀 조기에 회복한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모든 거는 역사가 평가를 한다는 표현이 되는데 제가 볼 때도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펼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많은 그런 그 질병에 노출이 되면서 경험한 바가 좀 있었다는 측면. 그렇지만 팬데믹이라고 했던 거는 말씀하신 위험 관리 대상 중에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도 예측이 못했던 그런 위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는 온몸으로 그냥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정부에 계시면서 말씀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지만 하루하루가 흰머리가 아직까지 염색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가 상당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매일 회의하시고 네, 예. 뭐 금리라든지 재정 적자, 재정 규모의 어떤 건전성 문제, 가장 이슈가 재정 건전성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때 정부가 지원을 해내면서 우리가 IMF도 그렇고 재정 건전성이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좋으니 지금은 재정적으로 좀 돈을 푸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IMF에서도 공고를 하고 그랬는데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도 그렇고 우리 이용원 그때 아마 경제비서관으로 계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의 느낌에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 국민들이 이제 방송으로만 들으니까 한쪽에서는 걱정이다, 한쪽에서는 걱정 없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기에. 예,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그 특히 위기 상황에서 책임져야 될 것, 특히 예.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그렇죠. 같이 겹쳐왔을 때 네. 그럼 국민의 일단 생명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예. 세 번째. 예. 예, 그게 이제 보건 위기에 대한 보건 대응이 위기, 되겠고요. 예. 또 경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 생계까지도 지켜드려야 되는 이 두 가지 미션을 이제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그 재정이라든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그럼요. 예, 맞는 예.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수준이나 뭐 그런 어느 영역이나 타이밍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시스템 위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로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한 그런 조짐, 그런 징조가 사전에 좀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미 연준이 풀었던 돈을 다시 이 중앙은행으로 가져올 것이다. 국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 정도 예상은 좀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 시기만 문제였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씩 두 번이나 올리고 이번에도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과거의 인플레이션하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뭐 차이점이나 뭐 비슷한 점이 뭐 있을까요? 예,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혹자는 이제 40여 년 만에 최고 그렇죠. 수준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네. 근데 특징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뭐 서비스에만 국한되거나 에너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상품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비까지 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지속적입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굉장히 급등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급등. 인플레이션이 지금 독일만 해도 10%, 10%. 두 자리 숫자, 그럼요. 71년 만에 두 자리 수를 처음 본다고 할 정도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럼 왜 일어났느냐 보면은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네. 수요가 이제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당장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이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죠. 확장적 네. 통화 정책. 그다음에 재정 정책도 미국 같은 경우 GDP의 25%를 이제 쓰게 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이제 투입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보복 소비라고 해서 그 미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받으면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공급 사이드에서는 에너지 가격들이 그렇죠. 유가가 20년에 40불대, 네. 그다음에 21년에 70불대, 그다음에 금년에는 최고치는 130불대. 130. 그럼 그 숫자만 봐도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공급망 차질로 해서 이게 원활하게 제공이 안 되니까 네. 해운 운임이 올라간다든지 트럭 운전사들이 채용이 쉽지 않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코스트 푸시가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 더 가세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수요 공급이 모두 다 같이 중첩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 연준이 이제 제가 앞에서 오프닝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급격한 추세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저 외신들을 들어보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강달러 시대가 돼버리고 이게 역설적으로 지금 후폭풍도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비둘기파 안에서 좀 목소리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혹시 차관님께서 뭐 예측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그때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릴 그런 징조라든지 네. 징후를 봤냐 그런 부분인데, 근데 워낙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이제 걷어들여야 된다 네. 그런 얘기는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타이밍이나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연준이 이제 던지는 그 메시지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초창기에는 물가가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지속적이냐 일시적이냐 그렇죠. 측면에서 일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잠깐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 네, 네. 그럼 그 인플레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시점에 가서 이제는 일시적이라는 단어들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이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구나. 네. 이러면서 이제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올릴 때도 이걸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네. 0.25, 0.5, 0.75 예.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때도 이제 결국 상황은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하냐,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만 잡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 목표가 아니고 경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급하게 올리거나 강하게 하면 경기가 죽지 않을까. 네. 뭐 그래서 그런 밸런스들은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그 페드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최근에는 사실 8월, 9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한 게 그런 해석들이 그래도 연준이 경기를 조금 고려하면서 가지 않을까 했는데 0.75%를 세 번이나 연속으로 올리니까 이제 시장이 생각했던 기대와 너무 커지니까 거기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동요를 하고 네. 연준이 뭔가 생각이 바뀐 거냐, 굉장히 강해졌다. 네. 근데 연준은 이제 바뀐 게 아니라 자기들 메시지를 냈는데 시장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소통, 커뮤니케이션 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과연 연준이 어디까지 이제 올릴 거냐.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죠. 그렇죠. 아직도 일부에서는 연준이 한 내년 1분기 일분기까지.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리고 네. 거기서 횡보 정도 네. 하는 게 아니냐. 그것만 와도 시장은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다. 숨을 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네. 게 있고 결국은 모든 거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결정을 할 거다.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것이 네. 8월 달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죠. 8.3으로. 8.3으로 네. 8.5보다는 떨어졌지만 네. 전월비로 0.3 올랐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이게 계속 아까 말씀드린 지속성 네. 이게 금방 안 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예. 페드가 이제 그런 걸 느끼고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와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고 경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감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한 정책을 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쪽에서 좀 이제 부담이 생기면 거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상호 작용 속에서 결국은 페드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세 번의 위기 최근에 97년 외환위기,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말씀을 주셨거든요. 가장 눈에 띈 거는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서프라임 위기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G20이라고 하는 국제 공조 체제가 하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또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뭐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도 올 것이고 푸틴 대통령도 올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 당연히 올 것이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이 인플레이션 말씀 주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제 공조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논의 자체가 이번에는 좀 유야무야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그건 실제 가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현재 이제 국제 정치 질서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 네. 상당히 지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공조나 이런 협조 이런 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화, 동맹화, 각자 도생. 각자 동생 이런 분위기로 가고 예.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부분을 예측을 못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제 21세기에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어떤 부분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그 국제 정치 질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분열화되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6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의 위상이 자꾸 이렇게 커져가니까 미국 쪽에서 요구한 게 위안화를 옛날에 1985년 프라자 합의 때처럼 45% 절상해라 라는 압력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위안화도 7위안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고 일본 엔화도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이제 어제까지 제 기억에 한 1,420원대를 넘어서 아직까지 그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율, 금리와 환율 그리고 이 통화의 공급, 인플레이션 이 관계성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까요,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지만 그렇죠. 결국 이제 고물가가 나타나서 네. 결국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가 된 거고 그런 와중에서 미국이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고환율이 생기는 뭐 이런 연관관계니까요. 네. 결국 이제 금리 인상 이게 이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정책에 그렇죠. 있어서.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시급하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나 경제 사정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금리를 올리면서 가도 네. 자기들이 감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이 정책을 필 수 있는 건데 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를 더 부양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 완화적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각국의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조가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미국도 당장 자기들이 인플레이션 그 부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 고금리 글로벌 달러 강세 네. 이 부분을 다시 전환시키기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통화당국,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외환시장,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시장 다음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금리가 오르는 것이 미국이 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강세와 상대 교역국들의 비교 우위와 열의에 따른 환율의 인상, 상승 이거는 불가피하다라고 방금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요즘 많이 들으신 질문일 겁니다. 외환위기 오냐? 자꾸 이제 이런 말씀들을 시중에서 많이들 하세요. 차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다 너무 직설적인 질문입니다만 외환위기까지 갈까요, 우리나라가? 그 이제 그 당시 이제 외환 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 유동성의 부족 네. 뭐 이런 부분에서 네. 이제 발생이 된 건데요. 지금 이제 놀라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당시는 또 이제 1,400원대가 갔는데 네. 그것들은 다 이제 외화 유동성 부족에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 네. 지금은 사실 외화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준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는 거죠. 그 당시에 외환 보유고가 우리가 2008년만 하더라도 한 2,600억 달러 정도 뭐 그 정도 됐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4,300억 달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레벨이 상당히 다른 상황이라서 그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시장을 보면 시장에서 결국 이제 달러가 부족이나 달러 경색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네.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만 일어나는지 글로벌로 일어나는지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돼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이 2008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순대외 채무 국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한테서 빌려온 빌려서. 게 더 많았던. 네. 근데 지금은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이 더 많으니까요. 그렇죠. 숫자를 보니까 2008년 같은 경우는 예. 그 순대외 채무가 마이너스 700억 불대였는데 예.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7,400억 불대 정도니까 예. 아주 이제 많은 차이가 있죠.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외환시장 제도와 같은 건전성이라든지 유동성 이런 부분도 네.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걸 보강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제 금융시장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될지 그리고 어떤 고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또 그 스피일오버 이펙트가 있을지 네.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와치를 해야 되고요. 네. 방금 고리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본시장의 연결 고리가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멕시코에서 금융위기가 나려고 한다. 아니면 아시아 시장에서 뭐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금융 관련된 LG, FB 같은 뭐 지방 금융이 좀 부실하다. 이런 그 취약한 연결고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시장에서 자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 연결고리, 취약한 연결고리가 어디서 터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크레딧 스위스은행 부도날 것 같고 영국 지금 뭐 채권 시장 지금 불안하고 파운드화가 지금 저렇게 폭락하고 이런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위기를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할 거냐인데요. 네. 지금 이제 대외 경제 이제 대외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는 항상 우리 같이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아마 우리 내부에 힘이 있더라도 사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충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이제 긴장의 예, 그런 생각들을 갖고 네.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고 비상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위기의 성격을 그 위기가 발생하는 그 작동 구도를 보면 결국 외부 충격의 크기 네, 네. 그거와 네. 또 하나의 힘은 내부에서 그거를 흡수할 받아내는 수 힘. 있는, 근데 받아내는 힘 중에는 사실 이제 그거를 더 부풀리는 약점인 취약 부분이 취약성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예.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걸 이제 강하게 잘 흡수할 수 있는 이제 복원력 네. 뭐 이런 거의 상호 작용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있는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볼 거냐 예. 보면은 예전의 위기 같은 경우 97년이나 2008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외부에서 오는 굉장히 단발성이 굉장히 강력한 예? 뭐 이런 네. 거가 왔다면 지금은 여러 리스크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 복합 위기 그래서 이제 복합 위기 상황이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지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다 마찬가지. 예.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하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 전쟁 과정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위기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공급망 재편하면서 자국 중심으로 블록화를 하면서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파열음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됐지만 이게 또 언제 또 부활할지도 모르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 이런 와중이 될 수가 복합적 위기.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위기가 어떻게 보면 태풍처럼 왔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확 휩쓸고 갔다고 생각하면 지금 장마와 같이 그 위기가 계속 짓누르면서 네. 이렇게 부담을 좋은 비유네요. 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 그 태풍이 올 때는 그냥 건물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장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축대, 예. 좀 약한 고리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무너질 수가 있는 네, 네.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보면 지금 당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걸 제어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네. 뭐 이런 쪽이라면 내년에 가서는 네.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이제 정책 시차를 두고 결국 고금리는 경제 이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경기 침체, 세계 경기 침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 거고 그 와중에서 한국 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이제 수출 부문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담이 올 거고 예. 고금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결국 부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지금 가계 부채라든지 네. 또 기업 부채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향을 미칠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갈 거냐 네. 아니면 그 부분에 이제 국지적으로 이제 남을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지적인 부분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네. 결국 위기라는 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비상한 각오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고 항상 모니터링을 잘 하고 뭐 미리미리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준비해 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먼저 여쭙고 싶은 게 하나가 우리는 외부 의존, 그러니까 수출 의존 경제다 보니까 외부 충격에 특히 노출됐을 때는 깜짝깜짝 많이들 놀란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무역 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라는 통계가 있는데 중국 경제가 침체가 되고 또 일본 경제도 저렇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 유럽 경제마저 지금 동계올에 상당히 위험할 어려운 상황. 미국 경제도 물가 잡는다고 해서 수출 수입 부분에서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할지는 못할 것 같은 상황. 그럼 우리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가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충격파가 되질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무역 수지 적자 이 부분과 환율, 우리의 금리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랑 수입을 뺀 그런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기에는 결국 이제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 뭐 이제 외환 보유고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뒷받침하는 기본, 그렇죠. 토대 뭐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네. 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전환이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6개월 연속 이어진다는 부분들이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많은 건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어디서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 보면 이제 수입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수입이 늘어서 사실은 이제 수지가 적자가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 원유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1년에 10억 불 정도를 수입을 하니까요. 네. 단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40불 때 2010년대 그럼 이제 400억 불 수입하는 거고요. 그렇죠. 70억 불 때 작년 70불 때 네. 그럼 한 700억 불 수입을 하는 거고 한 100불 때 그럼 이제 1000억 1000억 불. 불. 예.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벌써 300불이 이제 수지 적자가 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9월까지 네. 9월까지 작년에는 한 250억 불 흑자가 났었고 났는데. 근데 지금은 한 289억 불 적자가 났으니까 아, 도합해보면 한 530억 불 정도가 무역 수지가 악화된 거가 되는데 네. 원유, 가스, 뭐 석탄 이 세 개에서 그 악화된 부분을 보니까 추가로 더 하는 게 670억 불. 그러니까 네.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에너지 쪽에서 나온 부분이 나온 있어서 것이다. 결국 이제 앞으로 에너지 쪽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무역 수지에 많은 영향을 그렇군요. 미칠 건데 근데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도 오펙에서 200만 배를 예, 감산했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경제가 이제 침체되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떨어질 거 아니냐 하지만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네. 있어서 이것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더 하나는 결국은 이제 수출이 늘면 네. 그걸 이제 커버할 수 있는데 네. 수출 자체가 지금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두 자릿수에서 이제 한 자릿수로 수출 증가율 자체가 이제 덜 많이 버는 뭐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닥쳐올 세계 경기 침체라든지 반도체 경기가 결국 세계 경제랑 많이 연관이 있는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 경기에서 지금 하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앞에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수출은 항상 플러스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년, 16년, 19년, 20년 같은 경우 수출이 전년도보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는 수입도 결국 이제 수출이라는 게 이제 수입도 동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간재 뭐 이렇게 제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그때는 수지가 다 플러스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가격에 따른 이제 그 요인이 크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수출 둔화라든지 이런 거 맞물리면서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이랑 맞물리면서 만약에 이렇게 좀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응은 그럼 뭘 거냐? 대응은 네. 그럼 이게 일시적인 사이클에 의한 부분인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런 기회에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수출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의존도라든지 특정 품목에 풀리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바꾼다든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새로운 상품을 좀 시도해 본다든지 뭐 고부가 가치를 해본다든지 네.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좀 활용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해주셔서 또 제가 또 이제 무역 수지에서 수출 말씀을 해서 수출 쪽으로 조금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방문에서부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쭉 핵심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가 IRA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시작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공급망체인 사슬 또 지역적인 어떤 부가가치 사슬의 어떤 이런 얽힌 문제 이런 것들이 미국이 점점 더 보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무역 정책으로 가게 되면 다른 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출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생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수출로 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세계 경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자유하고 개방하고 뭐 분업화하고 네. 뭐 칸막이 짓지 않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더 좋은 환경은 분명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이 바뀌는 그 흐름을 제대로 캐치하고 네. 또 그 내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거냐 네.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공급망 관련해서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 이제 요소수 사태 네, 났을 때 네, 기억합니다. 예, 그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조금 이제 그 해결을 했는데 아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보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심지어 요소수 같은 건 굉장히 범용 품목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같은 경우는 소부장에서 굉장히 고급품이라든지 첨단 제품만 이게 급소인 줄 알았는데 얘는 범용 제품조차도 중국에서 통관을 딜레이해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공급망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그렇죠. 결국은 다변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 너무 바구니를 한 곳에 몰 수밖에 모는 거를 피하고 다변화해서 여기서 70 갖고 왔으면 거기 50하고 딴 데 30, 네. 20 그런 식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하나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비축 재고를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아예 물질 자체를 요소는 바꿔버리는. 암모니아라도 바꾸든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효율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안정성까지도 추구해야 되는. 그럼 이제 코스트가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부랑 이제 민간 기업이랑 좀 그 협력을 해서 네. 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저스트 인 타임. 예전 재고를 재료로 만든 게 최우선의 가치였다면 네. just in case 혹시라도 발생할지 몰라는 그 유사시의 상황까지도 위험 요소까지 고려해서 모든 걸 짜야 되는. 그게 기업 단위, 국가 전체 단위로 이제 같이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예.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그 동맹들을 하잖아요. 네. 전략적인 동맹들, 네. 공급망들을.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가서 포지셔닝을 취해야 될 거냐. 네. 결국은 이제 계속 협력들을 해나가면서 네. 결국은 어떻게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캐치하고 어떤 경우는 선제적으로 가서 참여해서 듣기도 하고 네. 거기서 우리 보이스도 내고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실리 이런 것들을 가장 최고로 하면서 그다음에 급격한 전환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다 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나가면서 우리 포지셔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최근에 미국과 300억 달러 통화 수합은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좀 가동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시장에 이렇게 비춰지기를 뭐 우리가 상당히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하는데 미국과 통화 수합을 저렇게 일찍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환율 시장이 이 변동성이 커질 것인가 정부가 그렇게 바라보나 하는 그런 질문도 조금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 시장 우리 저 이혁원 차관님께서 보시기에 달러 가격이 지금 상당히 비싼 거지 뭐 못 가는 그런 상황은 우리 경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뭐 요즘 네.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그게 이제 필요하냐, 가능하냐 뭐 이런 그렇죠.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유동성의 문제보다는 레벨 자체가 이제 올라간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지금 이제 강달러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글로벌 달러 강세를 통해서 물론 이제 우리 국적인 우리 국내 요인도 조금 있지만 네. 주된 요인은 이제 글로벌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레벨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통화 수합이라는 건 결국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 수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상황은 그런 게 크지 않다 그런 거고요. 물론 통화 수합표라는 게 이제 심적인 안정, 네. 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이제 세컨 라인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미 연준이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미 연준이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경험이라든지 사례 이런 걸 보면 네. 이제 특정 국가의 어떤 특정 레벨 이런 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 경제, 달러 유동성 경색이 생기면 그것도 특정 국가가 아니라 우리도 해줄 때 한 나라가 아니라 뭐 9개 국가라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국가들을 이제 패키지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생각에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 통화 수합을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아니라 97년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제가 피터슨 IIE에 있을 때 텟 트루먼이라고 하는 연구위원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IMF의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 당신들이 1년 전에 한국에 와서 금융시장을 보고 있었다. 상당히 중요하게 봤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IMF 위원들이 와 있다거나 또는 뭐 미 연준에서 뭐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뭐 사사지 들여다보고 그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레벨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구전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약간 좀 다른 걱정은 있겠지만 그 지구전으로 갈 때도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를 특정하게 지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않고 이렇게 그룹화 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그 그룹에 들어가기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표현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화시장에서 결국은 중요성이 앞으로 금리, 환율, 재정시장에서는 재정적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규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데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정부가 하실 수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정책 중에서 보시기에 이건 장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는 재정정책은 사회안전망 이런 어떤 그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되 통화정책만큼은 좀 시장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 부분을 보고 가서 통화정책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다 중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2, 3, 4, 네. 3 플러스 1 할 때 그 수단들 같은 경우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땐 들어가는 거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적정한 수준과 뭐 이런 거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말씀하신 통화 정책 같은 경우가 이제 한미 간의 이제 금리 차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환율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뭐 그런 게 있고 또 우리도 이제 물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경기 침체도 또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해서 그 최적의 어떤 금리 정책을 이제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강달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은 실기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하인드 커브. 예? 그러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하니까 뒤에 몰려서 더 급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더 출렁거리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가 어떻게 갈지 이 영역은 굉장히 누구도 잘 모르는 영역이고 특히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해서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고차 방정식을 푸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KPMG에서 그 1,300명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미 연준도 그렇고 미국 월가도 그렇고 방금 KPMG도 그렇고 최근 연구 보고서가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의 위기 가능성 이건 아마 2년 정도는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보시기에도 한 2년 정도까지는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놓고 뭐 공조가 되었건 아니면 각자 도생이 되었건 서로 눈치 보기 게임이 더욱더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 몇 년 정도 뭐 숫자가 좀 그렇지만 예. 지금 보면은 당장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 뭐 이런 금융시장 쪽에서의 그 문제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게 커지는데 아마 내년으로 가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마도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부채를 줄이게 되고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럼 이제 세계 경제 수요는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럼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경기 침체 이쪽으로 아마 관심도가 이제 바뀌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 경기 침체를 그러면 어떻게 다시 턴어라운드 시킬 거냐?
그리고 언제 시킬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 수준이라든지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그렇죠.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이제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뭐 자연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네. 올라갈 때 그 반등력을 그 이후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건지 그냥 이 정도 되면 잘 올라갈 건지 그때 되면 동력을 또 어디서 찾아야 될 건지 네. 나라로 보면 누가 좀 선도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하면 이제 그때 따라 관심이 아마 시프팅하지 않을까. 네. 다원 다차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글로벌 경제를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 쪽 입장도 그렇고 또 민간 입장도 그렇고 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변수라서 말씀 주셨던 대로 다원 다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늘 불확실성을 생각을 하게 되고 과거에 이런 그 위기 경험이 있으니까 불안감이 이제 엄습해 오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방송을 통해서 또는 다른 말씀을 기회를 통해서 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객관적인 사례들을 들고 예를 들면서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드려도 의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부가 또 한국은행이나 이런 통화당국이 시장에 해야 될 메시지는 파월 의장을 봤을 때 분명한 것 같아요. 한번 파월 의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월가가 흔들려 버리고 세계 시장이 같이 그냥 이렇게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게 되니까 강달러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폭풍으로 그냥 비하인드 커브가 돼버리는 바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럼 이제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꼭 여쭙고 싶었던 말씀이 부채 문제입니다. 우리가 디레버리징을 해야 될 시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실기했다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 가계 부채 문제나 기업 부채 문제, 국가 부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가계와 기업 부채 중에서 가계 부채 문제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 또 부동산 시장이 닫힌다 그러면 중국 사례에서도 지금 보고 있고 우리 과거 우리 경험도 있습니다만 금융시장의 파장 이게 어떤 충격파가 과거보다는 뭐 덜하냐 더할 것이냐 이게 떠나서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냐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시한폭탄인가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가계부채 우리나라는 이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고 네.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외부 충격이 갔을 때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럼 가계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차주들이 누구냐, 그다음에 이게 뭐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이런데 어떤 정도로 노출돼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거냐, 네. 그리고 이게 부실화가 되면 이제 금융기관으로 부실화가 되었고 이제 전체 금융이 이제 마비되는 이런 단계로 갈 거냐, 그게 아니라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뭐 이런 단계로 갈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그렇겠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계속 당국들에서 이제 체크를 하고 필요할 때는 이제 필요한 정책들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까 3+1 그중에 1이 위기 관리다. 위기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다. 그러면 기업과 가계와 이런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인 그 자산 상황 또는 그 경제 운용 상황 이게 모니터링과 감독은 좀 지나친 편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니터링이 상당히 빈번하고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정부의 역할도 이제는 조금 더 현장 중심적이고 다가가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김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민간과 이런 대화하는 채널이라든지 소통하는 채널들이 시장의 그런 확실성,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성이나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리라이어블,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질문 주신 취지를 이제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시장과 어떻게 호흡하고 그렇죠. 예, 이제 같이 해나갈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지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그 외에 실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자주 접촉을 해서 네. 예, 그런 것들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급망 재편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네. 이제는 기업 정부 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대표 국가 경쟁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게 완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정부, 기업 이제는 서로 뭐 이게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수평적으로 같이
한목적으로 하고 필요한 정보는 얘기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그거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팀으로서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하면 네. 이제 그리고 정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오고 있고 말씀 주신 그런 것도 저도 이제 계속 그 관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들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우리 이혁원 차관께서 보시기에 영국은 지금 통화 정책을 잠깐 비껴놔서 재정 정책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파운드화에 폭락을 가져버렸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이 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아니면 재정 통화 뭐 다 50대 50으로 지금 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들을 잘 조합을 이루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네. 말씀 잘 주셨는데 이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제 결국 그 잘못된 정책, 잘못된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얼마나 그게 쉽게 상실받을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그게 또 경제에 얼마나 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실히 좀 보여줬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시장과 굉장히 소통을 해야 되고 또 판단도 굉장히 정교하게 네. 예,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런 역량들을 더 키워나가야 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이혁원 차관께서 이제 공직을 떠나신 지 한 2개월쯤 됐나요? 한 3개월 됐습니까?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되셨습니다. 5개월 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부 관료의 입장에서 기획원 1차관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중요한 지위에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한번 주실까 제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짧게 한번 요약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경제 상황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고 세 가지 중요한 그 위기를 보는 관점에다가 그 위기 관리라고 하는 또 다른 항목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 그런까지 포함해서 한번 결론을 지어주시죠. 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외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은 이런 시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로 하면 실점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굉장히 든든하게 해서 그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만전을 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근데 이게 맨날 위기만 맞고 뭐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미래는 어떻게 하고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위기를 보면 위기 이후에 새로운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위기 이후에 새로운 사회, 위기 후에 닥쳐올 그 미래를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수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격 포인트들은 계속 역습을 할 수 있는 네. QE의 역습이 아니라 예. 또 미래를 또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1, 2, 3, 4에서 2번, 네. 2번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네. 또 위기 과정에서는 암만 해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서 희생을 당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사회 안전망 이런 것도 지금 1번, 4번이 중요하다면 또 미래를 생각해서는 2번, 3번도 3번도 중요하다. 같이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합적인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겨냈고 지금까지 성공 스토리를 써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기업이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 소니를 따라잡은 예? 한국 기업이 그 계기가 뭐냐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할 때. 그리고 아날로그 시대는 이미 그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앞서 나가기 쉽지 않지만 세상이 바뀔 때는 거기선 또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당장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당장 하루하루 생활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또 새로운 미래를 또 준비하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의 원팀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구단주는 누굽니까 그러면? 국민이 구단주시겠죠. 그렇죠. 예. 국민이 전체의 그 제가 바르셀로나 그 축구팀을 보면서 이게 협동조합 체제더라고요. 보니까 스페인에. 그래서 국민 전체가 구단주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선수를 기용을 해서 우리 이혁은 차관님과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을 기용을 해서 국가의 어떤 살림, 경기를 하도록 국가대표로 이렇게 한번 선수로 내보냈을 때 야유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면 야유를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로 뛰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신뢰와 이런 불확실성에서는 원팀으로서 또 구단주로서의 역할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마 직접적으로 여쭈면은 이런 거를 나한테 질문을 하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돌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 두 번째 문제 산업 구조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IRA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까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다 이거 위기 아닌가 하면서 주식시장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혁원 차관님께서 당시에 계실 때 재임하고 계셨을 때 우리의 산업 구조 조정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반도체는 뭐 있는 거라고 치고 어떤 거로 어떤 산업에다가 한번 관심을 두셨는지 잠깐 뭐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결국 이제 3대 분야가 빅3라고 그래서 네. 시스템 반도체, 예. 그다음에 미래차, 예. 바이오 헬스 뭐 이런 분이 됐었고 그다음에 벤처 뭐 네. 이런 쪽을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활성화돼서 거기서도 이제 또 많이 네. 나왔던 그런 기반들이 있고요. 예. 오늘 신청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또 보셨습니까? 한국 경제 당분간 상당히 이런 불확실성이 오래될 거라고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가 아니고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레벨업이 되었다는 것은 이혁원 차관께서 누차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레벨업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도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신 상태로 많은 자산시장, 뭐 부동산이든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오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많은 어떤 뭐 카운셀링이나 어드바이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단주들, 우리 국민들과 시장에 향후에도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